그냥 재밌는 예제들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유명한 케이스고요. 그 피니아스 게이츠라고 이분은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철도 노선 공사장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아주 성실하게 일도 하시고 술도 안 드시고 그랬던 분인데 공사장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잘못 폭발해서 이분이 현재 들고 있는 이 철봉이 뇌를 뚫고 들어간 그런 그 문제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사실 몸은 완쾌해서 퇴원을 하셨는데 재밌는 건 이분이 사고가 난 다음에 성격이 180도 변한 거죠. 그래서 술 드시기 시작하고 뭐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가 옛날에 알던 그 피니아스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할 정도였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나중에 보니까 전두엽이라는 아주 작은 영역이 파괴된 거로 그 알려졌는데요. 현대뇌과학에서는 특히 이분 케이스를 통해서 이 부분이 우리의 판단력을 좌우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성격 또는 판단력. 근데 이건 상당히 재밌는 게 판단력이나 성격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한 원인을 가졌을 것 같잖아요. 유전적인 원인, 뭐 교육, 환경, 친구.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제가 전두엽에 있는 신경세포 몇백 개만 파괴시켜 놓으면 갑자기 다른 분이 돼버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철학적인 질문은 이거겠죠.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굴까? 나는 전두엽 세포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스턴에서 뇌과학하는 분들하고 그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했었던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판사분이 재미있는 케이스를 하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신이 뉴욕에서 판사를 할 때 큰 은행의 임원분이 평생 죄 안 짓고 살다가 부인을 와이프를 살인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난리가 났겠죠. 이분이 왜 그런 짓을 했나 하고 결국 이 법정 케이스에 들어갔는데 그분의 변호사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알고 보니까 그 매니저 자신도 모르게 전두엽에 암이 생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전두엽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는 거니까 판단력이 바뀌는 거니까 이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살인을 한 게 아니고 병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판사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왜냐하면 영미법은 계몽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계몽주의 사상에서는 인간은 자유롭다고 나왔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나와 있지 자신이 선택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신경세포가 책임을 지라는 말은 안 나와 있다 거기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의 책임을 신경세포한테 넘겨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 차 타고 쑥 지나간 다음에 경찰한테 잡히면 죄송합니다. 오늘 제 전두엽세포 287번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습니다 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건 과학적, 논리적, 인과관계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큰일 난다 그랬다가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게 없더라도 우리가 사회에서 다 같이 믿으면 존재하니까 그냥 다 같이 믿고 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스킵하고요. 시간상으로. 현대 뇌과학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서 뇌가 파괴되거나 그럴 그 케이스에만 뇌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MRI 같은 걸 사용하면 직접적으로 일반인들 뇌에서도 어떤 영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뇌에다 소리를 들었을 경우에 옆부분에서 그 정보 처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뇌과학이 요새 많은 관심을 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 7, 8년 전에 드디어 정보가 뇌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슬슬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뇌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뇌의 OS, 운영체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전에 뇌과학 수준은 이거는 모니터, 이건 키보드, 이건 마우스라는 정도만 이해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정확하게 그 안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알고 보니까 뇌 안에서는 정보가 시간과 공간적인 무늬, 패턴으로 처리가 되더라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보시면 사람한테 수십 가지 사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굴, 바나나, 의자, 사과 그런 식으로 매번 다른 물체를 보여줄 때마다 뇌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올 거고요. 이 패턴은 그냥 눈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공학적인 특히 기계학습이라는 패턴 인식이라는 통계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보면 재밌는 구조를 분석해낼 수 있는데 보니까 이 패턴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물체를 생명체를 봤을 때 뇌에서 보는 패턴이 일어나는 패턴이 서로 비슷합니다. 살아있는 거하고 살아있지 않은 걸 비교할 때보다 살아있는 것 중에서도 사람을 볼 때 서로 비슷하고요. 통계학적으로 사람하고 동물을 비교할 때보다 사람도 얼굴을 볼 때 서로 비슷하고요. 얼굴하고 몸하고 비교할 때보다
그리고 얼굴 역시 여자 얼굴끼리 서로 비슷하고요. 여자 얼굴하고 남자 얼굴하고 비교할 때보다 비슷한 실험을 원숭이 가지고 했는데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뭐 원숭이한테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원숭이도 세상을 인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겠구나라는 가설을 한번 해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사전을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실험에서는 실험하는 사람조차 모르는 물체를 피험자한테 보여주고 피험자 뇌에서는 이런 패턴이 생기겠죠, 당연히. 이 패턴을 가지고 이 테이블에 가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뭐하고 내가 봤던 것 중에서 뭐하고 비슷할까? 하면 통계학적으로 추론을 낼 수가 있겠죠. 혹시 빨간 사과 아닐까? 그러면 한 70~80% 정도 맞출 수가 있고요. 이런 방법을 브레인 리딩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뇌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는 일본에서 했었던 실험인데요. MRI 안에서 피험자가 묵찌빠를 하시는 거고 묵찌빠 할 때마다 뇌에서 나오는 패턴을 저희가 구별할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건 묵찌빠를 할 때만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묵찌빠를 상상만 해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찌를 상상하고 그 패턴을 알아내서 찌라고 판단을 내서 로봇 손이 대신 찌를 내더라. 그런 결과인데 자, 이 좋은 기술 가지고 묵찌빠 하려고 만드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 옆에 예제를 보시면은 이 여자분은 브라운 대학교에서 소개한 결과인데 10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 마비되신 분입니다. 10년 전부터 자신의 의지로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시는 분이지만 뇌는 멀쩡하기 때문에 계속 명령을 하는 거죠. 팔을 움직이겠다는. 그러면 뇌에서는 패턴이 계속 나오겠죠. 그 패턴을 읽어서 옆에 있는 컴퓨터로 실시간 분석한 다음에 결정을 내서 로봇 손이 대신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내 팔을 들겠다는 명령을 완벽하지 않아요. 느려요. 지금 보면 상당히 느리지만 결국은 보시면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본인이 무언가를 원해서 그거를 액션으로 취하게 됐다라는 그 룹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 지금 계속 열심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내 팔을 자신 팔을 움직이겠다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분석이 돼서 지금 여기서 결과적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와 행동의 액션, 변화의 그 룹을 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 버클리 대학교에서 소개한 결과인데요. 브레인 리딩에서는 대부분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진을 봤을 때 뇌에서 만들어지는 패턴을 통해서 분석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사진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동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험하는 사람은 당연히 피험자가 뭘 보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뇌에서 나오는 패턴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게 피험자가 눈으로 직접 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뇌에서 있는 패턴을 가지고 컴퓨터가 맞춰본 겁니다. 이분이 뭘 보고 있을까 지금 하고 이게 눈으로 직접 본 거고 이건 컴퓨터가 맞춰본 거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실험으로. 여기서 보면 사실 요거를 맞추는 그 수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계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버클리 대학교에서는 요거를 리딩 해냈는데 그 슈퍼컴퓨터로 2주 정도 걸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결과가 소개되고 나서 바로 버클리 대학교에서는 이제 구글에서 연락을 받아서 이거는 지금 구글 X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왜 구글에서 이런 걸 할까? 뭐 저희가 상상은 해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구글 3.0 같은 경우에는 그 뇌파 측정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 5년, 10년 후에는 결국 소비자들이 구글 글라스를 하나씩 끼고 있으면 구글에서 우리의 생각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저 물건을 봤을 때 좋아할까, 싫어할까? 살 의도가 있을까? 어떤 식으로 더 사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법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고 상당히 많은 프라이버시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하고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었던 건 브레인 리딩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뇌에서 일어나는 걸 상당히 꽤 높은 수준으로 읽을 수 있고 거짓말 탐지기도 생각보다 훨씬 잘 됩니다. 사실은. 거꾸로 현대 뇌과학을 통해서 브레인 라이팅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브레인 라이팅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 뇌에다 써주는 방법이 되겠는데 그건 제가 시간상 오늘 약간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현대 뇌과학의 기술적인 수준 이게 거의 프론티어일 거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10년, 20년, 30년 정도 본다면은 뭐 나의 생각만으로 사물을 제어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생각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변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지만 타인이 경험했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패턴을 내 머리에 이식했을 때 나도 비슷한 걸 경험하지 않을까, 내가 경험했다고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사이언스 픽션 같은 시나리오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런 걸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직접 본 거하고 타인이 봤을 때 그 사람의 뇌에서 만들어진 패턴을 내 머리에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내가 그걸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뇌과학자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가설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뇌가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뇌가 머리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뇌가 머리 안에 있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될 텐데요. 뇌가 머리 안에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뇌는 현실을 알 수가 없죠. 뇌가 직접 현실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뇌는 두개골이라는 어둠컴컴한 감옥 안에 갇혀있는 1.5kg짜리 고깃덩어리죠. 얘가 직접 발이 달려서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뇌가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눈, 코, 귀 같은 오감에서 들어온 정보는 당연히 뇌의 패턴으로 있을 거고 뇌는 어디서 오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패턴들을 가지고 추론을 해내는 겁니다. 지금이 무슨 상황입니까? 내가 뭐를 보고 있는 걸까? 아까 컴퓨터가 추론해낸 것 같이. 뇌가 어느 정도로 현실을 모르냐면 저희 몸의 모든 표면에는 감각 센서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을 꼬집으면 당연히 아프겠죠. 감각 센서가 있으니까. 감각 센서가 유일하게 없는 표면이 뇌 표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는 이유는 두개골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두개골을 연다면 뇌는 손으로 만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가위로 잘라도 못 느껴요. 어차피 감각 센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뇌는 진화 과정에서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존재를 한 것 같다라는 가설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뇌가 직접 세상을 못 본다면 뇌의 정보를 전달하는 눈, 코, 귀가 완벽해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100%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줘야지 뇌가 세상을 제대로 알고 판단을 할 텐데, 문제는 공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우리들의 센서들이 정말 설계가 잘못 센서들입니다. 눈, 코, 귀 모두. 그 중에서 제가 눈이라는 예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각이 저희들한테 중요하니까. 눈은 공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설계가 정말 잘못된 기계인데요. 눈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눈은 물체에서 반사된 광자를 렌즈로 모아서 그 광자들을 망막에 꽂히게 하겠죠. 망막에는 다양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혈관도 있고 세포도 있고, 그중 가장 중요한 녀석들은 이 포토 디텍터라고 빛의 반응을 보이는 센서들이 있고, 얘네들이 빛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뇌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냥 우리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같은 역할일 텐데, 자 공학자가 이거를 설계하려면 당연히 빛의 반응을 보이는 세포를 최대한 빛에 가까운 쪽에다 둬야 될 텐데, 진화 과정에서 이 포유류부터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저희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의 망막은 뒤집혀진 상태로 저희가 진화를 했습니다. 지금도 다 뒤집혀진 망막 갖고 우리 살고 있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망막을 보면 빛이 여기서 들어오고 이 녀석들이 사실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망막이 뒤집혀지다 보니까 반대 자리에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위치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첫 번째 문제, 빛이 있고 여기는 혈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빛의 반응을 보이면 그림자가 생길 수뿐이 없잖아요, 당연히. 빛이 있고 무언가가 있고 우리가 디텍션을 하면은.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저희 눈의 세상이 사실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눈의 망막 안에 있는 혈관들의 그림자가 지금 보여야 됩니다, 이 순간에도. 자, 지금 이 그림자들 보이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계시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자, 망막에는 망막은 분명히 그림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일까? 이건 망막은 세상이 현실이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뇌가 이 혈관들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자, 근데 신기한 거죠. 아니, 뇌는 머리 안에 갇혀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보는 세상에서 뭐가 그림자고 뭐가 나뭇가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얘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드디어 이해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뇌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림들을, 영상들을 한 장 한 장 그대로 정보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계산해요. 해서 처음 들어온 그림하고 그 다음 그림하고 차이값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현실에 있는 물체들은 호랑이 같은 경우에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그림하고 그 다음 그림에 차이값이 있겠죠. 호랑이의 위치가 달라졌으니까.
근데 혈관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빼기 혈관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는 사실 변화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계학적인 결론을 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똑같은 거 계속 배우면 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정보 자체가. 그냥 차이값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의 변화도 그럴 거고.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도 움직이지 않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큰 바위덩어리. 그럼 걔도 안 보이기 시작하고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알고리즘이 진화됐는데 그건 알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푼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 이 강의실이, 이 세미나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현재 저희가 지진이 난 게 아니니까. 근데 저기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연구원님들의 눈을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눈을 잡고 있는 힘줄이 6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은 계속 조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세적으로. 왜 미세적으로 도냐? 미세적으로 도는 덕분에 현실에서 들어온 정보는 움직이는 호랑이거나 움직이지 않은 바위, 돌덩어리든 망막에 조금씩 흔들리게 매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눈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빼기를 하면 값이 0이 아니에요.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혈관은 눈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래서 빼면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지만 큰 문제는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죠.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망막에 들어오는 모든 물체들에 사실 초점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뇌의 영역 거의 10%를 또 사용하는데요. 그 과정을 제가 생략하고 자, 망막이 뒤집혀지다 보니까 큰 문제가 또 하나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빛의 반응을 보이는 세포들이 결국 전기 신호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케이블을 통해서 전기줄을 통해서 뇌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끝이잖아요. 망막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뇌가 찾아낸 방법은 이게 망막을 옆에서 본다면 여기에 있는 녀석들이 여기 세포들이 전기줄을 이쪽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망막의 내부 표면으로 다 보내서 내부 표면에서 하나의 특정 위치로 모아진 다음에 다 같이 모든 수억 개의 케이블이 망막을 뚫고 들어가서 뇌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망막 한 부분에는 터널이 있다라는 거고 터널이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는 세포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다 케이블로 꽉 차 있으니까. 빛의 반응을 보여주는 세포들이 없다라는 건 뇌의 우리 눈의 한 영역에서는 세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게 그 유명한 우리의 맹점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다들 배우셨을 것 같이 우리가 시점을 앞에다 보이면 한 5도 정도 옆에 꽤 큽니다. 사실 한 사과 크기 정도의 큰 블랙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눈에 블랙홀 없으시죠? 블랙홀 있으면 또 역시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데요. 아니 분명히 망막은 현실이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왜 안 보일까? 핵심은 뇌가 이 정보를 받았을 때 이 블랙홀이 갑자기 세상에 블랙홀이 생긴 게 아니고 내 망막의 안에 있는 구멍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가 주변에 있는 배경을 컨트롤 C에서 복사판을 만들어서 컨트롤 V에서 복사판으로 채워놓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저희가 그 맹점에서 보는 건 항상 배경에 있었던 도배된 거에 복사판을 보신다고 지금 생각하면 되시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의 눈, 코, 귀가 완벽하다면 뇌가 그냥 믿으면 돼요. 그거를. 근데 문제는 눈, 코, 귀가 엄청난 진화적인 문제를 가지다 보니까 뇌는 절대로 눈, 코, 귀가 얘기해주는 대로 세상을 믿었다간 큰일 나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후졌을 거예요. 더 노이즈가 많고. 결국 본다라는 건 항상 해석한다라는 거죠. 있는 걸 그대로 봤다가 큰일 나요. 갑자기 세상에 무슨 거미줄이 있고 블랙홀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테니까 본다라는 건 해석이고 해석을 잘 해서 그림을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잘된 케이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잘못된 케이스를 얘기할 텐데 문제는 뇌가 너무 많은 해석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A라고 써있는 사각형하고 B라고 써있는 사각형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B라고 써있는 사각형이 훨씬 더 밝게 보이시죠, 다들? 당연히. 제 눈에도 더 밝게 보여요, 지금.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겠습니까?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A하고 B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거겠죠. 옆에만 막아놓으면 A하고 B는 사실 똑같은 사각형입니다. 이걸 제가 복사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근데 옆에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밝게 보이고요. 제가 이걸 설명하면 뭐 안 믿으시는 분들은 막 앞에 나와서 이거 손으로 가려보고들 그러시는데 지금 멀리서도 여기다 옆에만 이렇게 가려보시면 다시 똑같이 어두워져요. 얘가 갑자기 사실은. 아무것도 없으면 밝게 보이고. 아니 왜 그럴까?
뇌의 해석 결과인데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자, 망막은 A하고 B가 똑같다 그럴 거예요. 아마도 똑같을 테니까. 근데 보니까 A는 바깥에 있잖아요. B는 그림자 안에 있고 이 그림에서. 뇌가 아는 건 그림자에 있는 물체들은 더 어둡게 보인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고 뇌 해석 과정에서 뇌는 현실을 직접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조금이라도 힌트만 있으면 그걸 사용을 해요. 그 힌트가 진화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교육의 결과일 수도 있고 부모님 말씀일 수도 있고 TV 드라마에서 본 걸 수도 있고 앞에 사람이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뭐라도 힌트만 가지면 그게 이제 휴리스틱스로 바이아스를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림자에 있는 물체는 실질보다 더 어둡게 보인다라는 바이아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해석을 했냐? 자, A하고 B가 똑같다고 망막은 얘기하지만 뇌가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근데 B는 그림자 안에 있고 그림자 안에 있으면 진짜보다 더 어둡게 보인다 이미. 진짜보다 더 어둡게 보인 후에 A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는 B가 사실 A보다 훨씬 더 밝았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잘못된. 그래서 더 밝고 하면 우리 눈에 그냥 밝게 보여요. 재밌는 건 이 과정을 저희가 100% 사실 이해를 했습니다. 모든 회로망 알고리즘 다 이해했는데도 제 눈에도 저도 볼 때마다 더 밝게 보여요. 그러니까 핵심은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얘기하지만 뇌과학에서는 아무리 알아도 똑같이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뇌과학자로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눈에 아무리 이게 더 밝게 보여도 내 말이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이 후지고 내가 더 잘나 보여도 이게 더 길게 보여도 그거 자체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 말이 100% 내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 서클들이 조금씩 움직이실 거예요. 아마도. 그죠? 움직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움직이는 그 파일이 아니고 그 스태틱한 디프 파일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여기에 집중하시면 아무것도 여기가 안 움직일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시면은. 그죠? 이거 역시 망막엔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뇌가 그걸 믿었으면 되는데 뇌는 우리의 망막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뭐가 움직일 때 많이 보였는데 망막은 움직이는 게 없다고 그러지만 망막은 어차피 노이즈가 많은 녀석이니까 이걸 잘못 촬영했을 것 같다. 에이, 움직여 하면 그냥 우리 눈에 움직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재밌는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체코의 스코다 자동차 회사에서 낸 광고인데요. 그냥 이 광고를 보세요. 뭐 말하는 거는 집중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자동차 광고인데 잠깐만요. 이 자동차에 집중을 한번 계속 해주세요. We wanted to see if its sharp crystalline shapes, bold lines, and low unwieldy profile would attract the desired level of attention. Will the 17-inch black alloy wheels stop passers-by in their tracks? Will the angular headlights attract the attention of other road users? Will a crowd gather to check out its fresh, sporty look? Well, not quite. But did the attention-stealing design distract you from noticing that the entire street has been changing right before 뭔가 혹시 느끼셨나요? 자동차 보시면서? Have another look. 다시 한번 보세요. 자동차가 바뀌었고요. Did you spot the van changing to a taxi? How about the scooter changing to 요것도 a pair of 바뀌었고요. bicycles? All 여기서 the 사람이 labels 나왔고요. 또 let alone 하나는 the 다 fact that the 바뀌었어요. entire street 세상이. is now completely different. 하나도 못 느꼈을 거예요. 아마도. So there we have it. Proof that the new Skoda Fabia is 결국 뭐냐면 인간의 뇌가 사실 저희가 한순간에 한 개 정도뿐이 할 수가 없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 다른 건 안 보여요. 지금 보셨잖아요. 세상이 변했는데도 안 보이는 거고 뇌과학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시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인지적인 차원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생각에서도 내가 하나에 집중하면 나머지가 세상이 변하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은. 느껴지지도 않고. 내 눈은 아니 똑같은 세상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모든 게 변했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대부분 분들은 집중을 다른 데 하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뭐 우리나라 사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정말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걸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요.
요거는 또 다른 재밌는 예제인데요. 요 배경에 보면은 흐리게 색깔 보이시죠? 지금 다들. 자, 이번에 여기만 한 30초 동안만 집중을 하고 이상한 게 보이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자, 여기만 집중하세요. 십자가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배경이 사라지지 않나요? 갑자기 어느 순간?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게 결국 뇌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항상 빼기를 계산한다라는 거 증명하는 실험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집중하다 보니까 눈이 교정된 거예요. 이제 거기만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배경이 흔들리지 않고 얘는 좀 흐리기 때문에 아무 힌트가 없어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뇌에 들어가는 거고 뇌가 볼 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똑같은 그림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빼기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 하니까 망막은 뭐가 있다 그러는데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 하면 우리 눈에는 어느 한 순간 싹 사라져 버려요. 재밌는 건 그 사라지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요새 인기 있는 케이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자 검정 파랑으로 보이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저는 검정 파랑으로 보여요. 자, 금색 하얀색으로 보이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꼽아요. 전 처음에 이거 인터넷에서 볼 때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아니 왜 이런 후진 검정 파란색 옷이 이렇게 문제가 되나 했더니 제 학생들은 무슨 말씀이세요? 금색 하얀색 옷을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이거 가지고 뭐 어느 가족에서 뭐 좀 어느 부분이 이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싸움을 시작해가지고 검정 파랑인데 왜 금색 하얀색이라 나한테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고 통계학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는 금색 하얀색으로 보고 40% 정도는 검정 파란색으로 보인대요. 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데요. 뇌과학자로 보면 너무나 가능한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착시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뇌과학적으로는 인간의 지각, 바라보는 것, 생각, 믿음의 90% 이상이 착시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시가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눈폭이, 오감이 얘기해주는 세상 플러스 알파가 항상 포함된다는 거. 그 플러스 알파가 뇌의 해석이에요. 사실 해석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좀 보세요. 뭐 의원님들 서로 자주 보시겠죠.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구원님들도 확인해 보시고 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다들 저희가 진짜로는 다르게 생겼는데요. 저희가 그 망막에 여기 계신 분들 망막을 분석해 보면 망막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광자들의 확률 분포분이 없습니다.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고 입체감도 없는 거고 색깔, 형태, 입체감은 뇌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이렇게 생긴 세상이 우리 뇌로 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뇌가 계산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인풋이 아니고 결국 아웃풋이다. 아니 그렇다면 결국 뇌가 계산해낸 아웃풋이라면 뇌가 다르게 생기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세상이 흑백으로 보일 거고요, 걔네들은. 근데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텐데 거꾸로 박쥐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초음파로 볼 텐데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초음파로 세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그렇다면 여기 의원님들도 그렇고 의원님들 뇌하고 제 뇌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물론 박쥐하고 인간만큼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유전도 다를 거고 경험했었던 것도 다르기 때문에 뇌의 구조가 조금씩 뿐이 다를 수 뿐 일란성 쌍둥이들도 다를 수 뿐이 없습니다. 랜덤으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뇌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조금씩 다를 거고 그렇다면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여야 될 텐데 우리는 다 같은 세상에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큰 착시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손에다 빨간 사과를 들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이거 빨간 사과 맞지요? 하면 빨간 사과라고 그러실 거예요. 빨간 사과일 테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 눈에 보이는 색깔이 사실 크레용 빨간색은 아니죠. 아주 단순한 빨간색은 아니고 훨씬 복잡하잖아요. 사과 색깔이라는 건. 노란색, 녹색도 들어가고 이상한 무늬도 들어가고 문제는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복잡한 색깔을. 그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색깔은 빨강이라는 단어니까 저는 빨강이라는 단어를 썼고 의원님 눈에는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 색깔이 조금은. 그렇지만 역시 가장 가까운 단어는 빨강일 테니까 우리는 제가 빨갛지요 하면 빨갛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거기서는. 핵심은 뭐냐면 알고 보니까 언어의 해상도가 우리 인식의 해상도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거죠. 인식할 수 있는 건 훨씬 더 복잡한데 언어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보이는 현실을 같은 단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역으로 추정하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걸 수학에서는 매니 투 원 매핑이라고 부르고 200년 전에 그 프리드리히 가우스라는 분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역으로 다 추론하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가 동일한 단어를 쓰더라도 뇌에서는 완전히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 정의, 민주주의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자, 이 케이스인데요. 우연히도 이 색깔은 사실 상당히 중간쯤에 있는 색깔이어가지고 망막에 있는 저 색을 감지하는 그 센서들의 분포에 따라 확률 분포에 따라서 60% 정도는 이게 잠깐만요. 요런 단어, 금색과 하얀색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 우연히도. 나머지 40%는 가장 표현된, 받아들이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색이 검정하고 파란색인 거고 아주 이거는 익셉션을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가장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한 단어의 매핑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중간 정도 있는 색깔이다 보니까 두 가지 단어로 다 나눠져서 매핑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케이스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왜 같은 물체를 다르게 이해할까가 아니고 거꾸로 왜 우리는 맨날 완전히 다른 현실을 같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가 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 드디어 저희가 인공지능을 가게 되는데 제가 이건 다 스킵할 때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인공지능 쪽으로 가자면요. 제가 인공지능을 처음 시작하기 시작했었던 계기는 이거였었죠. 왜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걸 기계들은 이렇게 못할까라는 질문이었던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왜 어려운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구별 못합니다. 왜 개와 고양이를 기계는 구별할 수 없을까 하고 보니까 강아지들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다 개라고 인식을 해요. 문제는 이거죠. 기계가 얘를 다 강아지라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계한테 얘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강아지란 무엇인가라는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설명을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해요. 우리 머리 안에 있는 걸 기계한테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툴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 언어가 영어가 될 수도 있고 한국어가 될 수도 있고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언어를 사용하는데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언어의 해상도는 인식의 해상도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아지를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얘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낮은 해상도 영역에서 이 다양한 강아지들이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사실은. 현실의 다양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기계는 얘를 다 다른 거라고 인식할 수뿐이 없는 거죠. 똑같은 물체도 예를 들어서 뭐 리모컨도 이렇게 생긴 거하고 이렇게 생긴 거하고 언어로 표현하면 완전히 다른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보는 거가 앞에서 보는 거하고. 저도 예전에 뭐 학부 시절에 인공지능 연구할 때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강아지란 무엇인가를 코딩으로 표현하는데 막 2000줄을 썼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다리가 4개다. 그럼 고양이들도 다 표현이 돼요. 털이 있다. 동물들도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구체화시키면 얘는 알아봐요. 근데 다른 강아지들은 못 알아봐요.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설명을 대충 하면 다른 물체들하고 너무 겹치고 너무 구체화시키면 동일한 그 집합에 있는 다른 예제들을 못 알아보는 거죠. 이게 여기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물체 인식을 못하고 음성 인식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 수준으로 저희가 다양한 거를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잠깐만
아니 그럼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한 10년 전부터 있었던 혁신인데요.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한 번도 강아지란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해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데려다 놓고 강아지는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5년, 10년을 통해서 현실에서 얻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학습을 한 것 같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은 결국 뭐냐면 이게 인간이 사물 인식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물체를 인식하나 봤더니 엄청 오랫동안 5년, 10년 동안의 학습 기간 동안 물체들이 들어오면 이 물체를 단 한 번에 해석하는 게 아니고 계층적으로 인식을 하더라. 한 10개 정도의 계층이 있는데 10개에서 한 30개 정도 계층이 있는데 특히 아주 아래층 바깥 세상하고 가까운 녀석들은 신경세포들은 이 물체의 아주 단순한 관계들 픽셀 단위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게 특정을 찾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 녀석들은 이미 현실에는 관심이 없고 특정에 대한 특정을 또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의 특정 이런 식으로 10번 정도 층을 가니까 다양한 위치에 있고 다양하게 생긴 물체들을 이해를 하더라라는 게 결론이고요. 딥러닝은 요거를 그대로 모방한 인공지능 방법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를 집어넣고 때려놓고 한 10개 정도에 되는 계층을 집어넣음으로써 한 층마다 이 빅데이터에 있는 통계학적인 구조를 가장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특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특정의 특정을 계속 찾아내다 보면 중간에 어떤 녀석은 고양이에 반응을 하고 어떤 녀석은 얼굴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기본 인공지능, 저희가 1950년도부터 거의 60년 동안 했었던 시도는 이거였습니다. 지금은 특정공학이라고 불러요.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60년 동안 시도를 했냐면 자전거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우리가 표현했어요. 언어로. 그 방법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방법이 있으나 시프트, 허, 서프, 공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래서 자전거를 표현하면 실험실 안에서는 자전거를 잘 알아봐요, 사실은. 근데 바깥 세상에 나오면 다 깨져요. 현실의 베리에이션이 실험실의 다양성보다 훨씬 더 넓다라는 거죠. 새로 생긴 딥러닝이라는 깊은 학습 방법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 현실을 표현하지 않고 현실을 학습하게 만듭니다. 기계한테 엄청난 데이터를 때려주고 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특정들을 찾으면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한 10층 정도로 하지만 여기서는 4층만 제가 보여줬는데요. 가장 아래층에 있는 녀석들은 이 현실을 가장 압축할 수 있는 게 보니까 라인으로 다 나와요. 선. 왜 선일까? 모든 물체들을 우리가 확장해서 보면 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 만화 그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선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자전거라는 표현이 생겨요. 어떤 베리에이션이 되더라도 자, 재밌는 건 우리가 선이라는 단어는 있고 자전거라는 단어도 있는데 중간에 나머지 8층에서 나오는 표현들은 이런 표현이고 이건 단어가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몰라요. 알고 보니까 저희가 60년 동안 시도했었던 거는 우리 머리 안에 일어나는 사물 세상 인식 과정의 한 10% 정도만 사용했었던 거예요. 언어로 매핑이 되는 표현들만. 나머지 90%는 표현이 있긴 있는데 언어로 매핑이 안 되는 녀석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녀석들이에요. 얘는 찾아낼 수는 있지만.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드디어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제대로 매핑한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공학적인 건 제가 생략을 하고 이 방법이 한 1, 2년, 2, 3년부터 제대로 되기 시작했고 알고리즘 자체는 한 10년 정도 전에 발견이 됐는데 이게 계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더 발달을 하고 두 번째로는 엄청난 얘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왜 데이터가 필요하냐? 우리도 어렸을 때 5년, 10년 동안 데이터를 통해서 경험한 것 같이 얘는 수백만 장, 수천만 장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런 데이터가 없었어요. 소셜 네트워크, 소셜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데이터들이 모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얘한테 학습을 시킬 수 있고 그 학습 과정은 깁니다. 저희도 제가 보여줄 예제에서 보통 컴퓨터 트레이닝 하는데 한 14일 정도가 걸려요. 12일에서. 그렇지만 알아보는 건 바로 알아보고 근데 그게 뭐 그다지 이상한 게 아닌 게 저희도 학습하는데 5년, 10년 걸렸지만 지금 리모컨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가장 최신 결과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14년에 딥러닝을 통해서 물체 인식하는 걸 드디어 소개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Cortana? What kind of dog is it? Could you take a picture for me? 일단 사진기를 갖다 내고 물체를 찍으면 뭔지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Anyone care to guess what breed of dog this is? 저도 어떤 무슨 Ridgeback? 강아지인지 Let's see if 모르겠어요. Cortana agrees with it. I believe this is a Rhodesian Ridgeback. 와. 제가 이런 거 보여주고 인공지능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저게 뭐 어째서 하시는데 저희들한테는 충격적인 결과예요. 왜냐면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물체 인식은 딱 고정된 자세, 100% 완벽한 빛, 포지션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만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이제 흔들리고 그래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건 제가 저희 실험실 자랑하려고 약간 보여주는 건데 아까 거기서 보시면 그거는 2014년 7월달인가 8월달이고 딱 찍으면 2, 3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고 알아봤는데 이건 저희 카이스트 저희 실험실에서 저하고 학생들하고 만든 시스템이고 이거는 2014년 12월달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물체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카메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체들이에요. 마우스라고 알아보고 아무리 돌려놔도 뭐 알파시라고 알아보고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못했어요. 정말 불가능한 기술들이고 이거는 뭐 야구공이라고 알아보고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예제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골프공이라고 보다가 멀리서 보면 탁구공이라고 얘가 착각을 해요. 약간 디테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멀리서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실수를 하는 거고 뭐 지갑이라고 월렛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우개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여우를 실험실에 데려놓을 수가 없어서 사진으로만 테스트를 했는데 시츠라고 얘기를 하다가 아닌가 욕셔 테리어라고 지금 그러니까 강아지를 구별 이거 타입을 다 구경하고 현재 저희가 한 1000가지 물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사물 인터넷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는 2000개에서 5000개 정도만 알면 된대요. 보통 백과사전에 수백만 개 단어가 있지만 그건 전문용 단어들이고 그냥 먹고 사는 데는 2000개 정도 있으면 대충 알고 저희 실험실에서는 1000개인데 다 알아보더라고요. 실험실 안에 있는 물체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만드는 버전은 2000개짜리 버전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는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구글에서 2014년에 보여줬던 예제인데요. 요거는 물체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상황을 알아봅니다. 비디오를 처음 보는 비디오를 틀어주면 이게 뭐라고 맞춰보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보시면은 프리라이드라고 알아보고 그래서 농구 게임이라고 알아보고 바로 이 딥러닝을 처음에 제시하신 교수님들이 3분 계시는데요. 토론토 대학교의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2013년에 구글 CTO로 가셨고요. 그 다음에 NYU의 얀 레쿤 교수님은 2014년 1월달에 페이스북 CTO로 가셨고, 스탠포드 대학교의 앤드루 응 교수님은 2014년 5월달에 중국 바이두 CTO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된다고 믿는 거예요, 얘네들이 드디어. 다른 예제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제인데 구글에서 2014년 12월달에 소개한 건데 이제 그림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이해하고 그럼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레블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문장을 만드는 거죠. 보면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사진을 찍고 올리는 것까지는 쉽지만 글쓰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사진을 올리면 얘가 자동으로 뭐라고 자동으로 써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토바이 타고 간다. 2명이 하키 게임을 한다. 그럼 앞으로는 사진을 올리면 나하고 누구누구가 뭐 생일 파티를 한다라는 걸 얘가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 저희가 무료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무료가 어디 있겠어요. 돈만 안 된다는 거고 무언가를 페이를 하겠죠. 지금 페이 하시는 건 뭐냐면 페이스북에 사진들을 올리면 항상 이름을 쓰라고 그러잖아요. 페이스북에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그 딥러닝 엔진이 학습 중이에요. 현재. 그래서 글씨를 넣으실 때만 걔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페이스북을 하시면서 페이스북 그 딥러닝 엔진의 학습지가 되시는 겁니다. 연습지. 계속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명만 해줘도 1억 명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이게 라지 스케일이다 보니까.
비슷한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문장을 만드는 건 이미 많이 하고 있고 블룸버그에서는 올해 1월 달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대부분 기사들을 기계가 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고 시가 아니고 기업 관련이나 경제 관련 그 글은 뻔하잖아요. 어느 기업이 어떻게 되고 인터넷에 이미 떠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 문장을 이미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20년 후 되면 대부분 기사를 기계가 쓸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위에 에디터들이나 데스크만 남아서 검증만 하면 된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동시통역기를 드디어 성공시켰는데 딥러닝을 사용해서 이분이 지금 중국에서 발표한 거고요. 영어로 말씀하시면 실시간으로 중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통역을. 그것도 이분 목소리를 흉내내는 그래서 한번 보세요. I'm speaking in English, and hopefully you'll hear me speak in Chinese in my own voice. Again, the results are not perfect. There are in fact quite a few errors. 结果并不完美。There's much work to be done in this area. 在这方面有很多工作要做。But this technology is very promising. 用这个技术很有希望。And we hope in a few years that we'll be able to break down the language barriers between people. 数年后，我们希望能够打破人们之间的语言障碍。 저도 딥러닝 연구가 좀 이 예제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정말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2년 전에 스카이프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2015년 후반기에 나오는 스카이프는 이게 들어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내 나라 말을 영어로 하면 상대방은 스페인 말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예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왓슨 예제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왓슨은 딥러닝이 아직은 안 달려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얘가 전 세계에서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2011년에는 자신들의 그 언어 능력을 데모하기 위해서 미국 게임쇼, 제프드라는 게임쇼에 출연했는데 이 게임쇼는 뭐 유명한 게임쇼인데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건데 질문이 되게 그 꽈배기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가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질문들이고 여기에 나온 경쟁자 2명은 그동안 제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땄었던 챔피언들이고 기계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답을. This 1959 Daniel Keyes novella about Charlie Gordon and a smarter-than-average lab mouse won a Hugo Award. Watson. What is flowers for Algernon? Yes. US geographic nicknames for 1200. This town is known as Sin City, and its downtown is Glitter Gulch. Watson. What is Las Vegas? Correct. What to wear for 1200. Also the name of the rope for leading cattle. This women's backless top has a strap that loops around the neck. Watson? What is halter? Halter top. You got it. US geographic nicknames for 2000. The Coyote State is an unofficial nickname of this 75,885 square mile state. Watson. What is South Dakota? Yes. What to wear for 20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사람들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졌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텐데 거의 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그거죠. 이 딥러닝이나 또는 그 딥러닝 그 다음 모델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그 인공지능이 20년, 30년 후에는 세상을 보는 능력을 가졌겠죠. 지금도 이미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죠. 이미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말은 이미 할 수가 있고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정보를 조합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에서는 사실 저희가 두 가지 인공지능을 항상 구별합니다. 하나는 약한 인공지능이고 또 하나는 강한 인공지능인데 약한 인공지능은 이런 걸 사람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정보를 이해하고 조합할 수 있는. 걔는 독립성은 없습니다. 인간의 도구입니다. 여전히. 약한 인공지능 플러스 독립성과 자아가 있는 녀석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은 다 강한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강한 인공지능이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많은 철학자분들은 그거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독립성이나 자아는 인간만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약한 인공지능조차도 사람 수준으로 정보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100년, 20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0년, 30년이면 가능할 거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거죠. OECD 국가에 있는 대부분 국민들이 하는 일이 뭘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보면 농업은 거의 0이잖아요, 이제는. 그죠? 제조업도 점점 10% 이하로 줄고 있고 공무원, 거버멘트 뭐 한계가 있는 거고 대부분 60, 70, 80%가 서비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도 서비스 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근데 재미있는 게 서비스의 정의가 결국 이거죠. 정보를 이해하고 듣고 글을 쓰고 보고서를 쓰고 생각을 하는 결국 20년, 30년 후에 한 나라의 60, 70, 80%가 하는 일을 기계가 할 수 있고 또 하나 특징은 기계의 특징은 알고리즘이 안 만들어졌을 때는 불가능하지만 알고리즘만 알면 사람보다 더 잘할 수뿐이 없습니다. 왜냐? 잠도 안 자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얘는 죽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을 테니까 불도저가 만들어지는 순간 인간이 아무리 삽질을 빨리 해도 불도저가 이겨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도저가 없을 때만 인간이 삽질하는 게 더 중요했었던 거고 그렇다면 사람은 뭘 해서 먹고 살까라는 게 큰 질문이 되겠죠. 결국은. 여기서 보면 핵심은 약한 인공지능이 생겨서 사람이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할 일 많아요. 여행 다녀도 되고 책 써도 되고 친구들하고 놀아도 되고 근데 문제는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은 노숙자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노숙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시간도 많고 돈도 벌 수 있어야 될 텐데 시간은 많아질 텐데 인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2013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요한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우리 경제학과에서 뭐냐면 그렇다면 만약에 기계가 인간 수준으로 정보를 이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노동시장에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충격적으로 적어도 영국하고 미국에서 전 이런 스터디를 우리나라에서도 꼭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영국하고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아니고 직업의 47%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특별한 게 아니다. 18세기, 19세기에 존재했었던 직업의 90%가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마차 모는 사람들, 도시에서 시간이 몇 시인지 알려주는 사람들, 다니면서 골목마다 불 켰었던 사람들 다 없어졌잖아요. 결국은. 잡은 없어졌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장인으로 여전히. 마차 모는 사람 있죠. 영국 여왕이 마차 있으니까. 영국에 단 한 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거는 그냥 예술이거나 장인 활동이 된다라는 거고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일하는 잡들은 보면은 47%가 사라지는데 뭐가 사라질까라고 보면 쭉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직업들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화이트 칼라 잡들이 다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왜 화이트 칼라 잡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그럼 제가 예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그 IBM 왓슨 연구소에 가서 방문을 했었는데 3가지 예제를 보여줬어요.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2015년 후반기부터 걔네들이 그 사용하려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IBM 왓슨이 올해 말에 아마 송도에 그 회사를 차려서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IBM에서도 지금 왓슨 유닛에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다른 게 다 지금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3가지 예제를 봤는데 첫 번째는 이 콜센터 시스템입니다. 많은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이 항상 서비스를 AS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인건비를 댈 수가 없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의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20년 전부터 콜센터가 생겼잖아요. 그게 다 인도나 필리핀으로 가는 거죠. 그 전화들이 결국은. IBM에서 올해 후반기에 나올 시스템은 영어로 동시에 몇백만 명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대요. 걔가. 그리고 그거를 미국 사람들한테 테스트해봤더니 인도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고 판단을 하더래요. 사람들이. 구별을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콜센터 사람들은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기계 한 대 있으면 100만 명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두 번째는 특허 시스템인데 이제 특허를 하나 제가 작성을 했어요. 아무렇게나. 올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천만 개 특허 중에서 가장 비슷한 거 수백 개를 뽑아주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은 사실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리사들이 그걸 기반으로 특허를 새로 써주는 건데 그 스텝을 얘가 해주더라고요. 비슷한 걸 찾은 다음에 지금 존재하는 특허를 가장 수학적으로 잘 피해갈 수 있도록 제 특허를 새로 써주는데 정말 잘 써줘요. 그거를 문장을.
그러면 이제 변리사들의 역할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시스템은 메디컬 디스커버리 시스템인데 얘네가 지금 밀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그 헬스케어입니다, 사실은. 헬스케어에서 보면 특히 암 치료 방법 같은 데서 보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현재 보면 암 관련으로 논문이 30초에 하나씩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 세상 어느 전문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누가 30초에 하나씩 논문을 읽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결국 우리가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 워튼 시스템한테 그 논문을 다 입력하고 수백만 개 되는 걸 그랬더니 몇 시간 걸려서 다 이해를 하고 또 3시간 후인가는 얘가 그 의견을 내드려요. 그래서 단백질 12개 정도가 아직까지는 아무도 발견을 못했는데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암하고. 그래서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2013년에 해봤더니 그 중에서 9개인가는 정말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센세이션이었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야, 이제 대학원생이 필요 없겠구나, 사실은. 데이터만 있다면. 자, 그런 식으로 결국은 상당히 많은 화이트 칼라 잡들이 필요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안전한 잡은 뭐가 있을까 보면 3가지 카테고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선 인공지능이 생겼을 때 가장 안전한 잡은 신부님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 안전한 잡들은 사실은 그 정치인들입니다. 국회의원들. 왜냐? 그런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세 번째는 의사, 판사. 그건 충분히 우리가 대체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그 다음에 남을 직업들은 감성적인 거. 심리치료사, 예술치료사.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3가지 카테고리가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엄청난 그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예술, 뭐 첨단 연구, 소설가. 두 번째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회에서 중요한 판단을 하는 직업들, 정치인, 판사. 세 번째로는 감성적인 인간과 감성적인 잡들. 나머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회에 있는 70% 80% 잡은 사실은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각설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거 덕분에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책들이 나와가지고 어느 책에서는 다 작년에 나온 책인데 우리의 마지막 발명. 왜 인공지능이 우리의 마지막 발명일까? 인공지능이 생기면 나머지 발명은 다 인공지능이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 발명입니다. 뭐 스마터 된 아스 뭐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특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제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뭐 그렇게 걱정하냐? 이런 거 200년 전에 이미 한번 경험을 했다. 1차 기계혁명 때도 기계가 나오니까 뭐 사람들 다 실업자 된다고 난리가 나고 러다이트들이 나와서 기계 부시고 그랬는데 우리 훨씬 더 잘 살지 않냐? 당연히. 맞습니다. 사실. 당연히 더 많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예전 직장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더 좋은 직장을 만들면 된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무슨 직장? 하면 잘 모르지만 그때 되면 있을 거예요. 뭔가가. 2-3가지 적절하지 않은 저는 아규멘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1차 기계혁명하고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2차 기계혁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1차 기계혁명 때 나온 기계는 수동적인 기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한번 만들어지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기관차가 스스로 불도저가 업그레이드 못하잖아요. 그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엔지니어가 만들어야 되고 디자이너가 잘 만들어야 되고 세일스가 더 잘해야 되고 우리가 해준 건 사실 저 기계들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다양한 일들을 화이트 칼라 잡들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문제는 인공지능 기반의 2차 기계혁명에 나올 기계들은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죠. 지능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리고 보면 1차 기계혁명 때는 기계들이 우리의 팔다리, 몸을 대체했는데 2차 기계혁명의 기계들은 우리의 머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거고 사람도 보면 몸하고 머리 빼면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도.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할 수 있는. 그렇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갑자기 시인이 될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잖아요. 된다고 해도 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있을까? 4천만 명 예술가가, 뭐 4천만 명 심리치료자? 그러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존재하는 시장 경제에서는 서플라이하고 디만드가 서플라이가 너무 많을 거라는 거죠. 니즈보다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는 1차 기계혁명 때도 이게 자연스럽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건 절대로 아니고 이게 이제 제 마지막 슬라이드일 것 같은데 19세기에 엄청난 혁신적인 제도적인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아닌가. 3가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1차 기계혁명이 생기면서 프랑스에서는 공교육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전에는 사실 뭐 유럽에서도 대부분이 문맹인이었었죠. 그러니까 글을 못 읽었잖아요, 다들. 그리고 대부분이 농부였었고, 근데 갑자기 농부들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공장에서 일을 시키려니까 적어도 국영수는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글을 쓰고 산수를 해야 되고. 이게 그땐 좋았어요. 왜냐면 기계들이 국영수를 못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국영수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게 문제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아이들이 여전히 국영수를 배우고 있을 텐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생들이 지금 당장 직장에 나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20년, 30년 후에 그 노동시장에 나가서 직장을 찾을 텐데, 얘네들이 20년 후에 직장을 찾을 때는 100% 기계가 국영수를 인간보다 더 잘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지금 초등학생들은 20년 후에 얘네들이 뭐 서울대, 카이스트, 하버드, MIT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하고 경쟁을 해서 잡을 얻어야 되는 애들일 텐데, 기계하고 이길 수 있는 툴을 하나도 우리가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게 아마 문제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19세기에서 당연히 독일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생겼고요. 실업자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대책이라든지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또 영국에서는 세금 제도가 변했죠. 그전에는 모든 나라의 인컴이 농업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공장과 서비스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새로운 제도가 생겼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공학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20년, 10년, 20년, 30년 안에 엄청난 인공지능 위주의 2차 기계혁명이 생길 텐데, 저희들은 사실 아무 제도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교육의 혁신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사회보장 혁신도 있어야 될 거고, 아마 세금제도 혁신도 있어야 될 거고, 예제로 드리자면 그거죠.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코닥이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데 보면 수조 단위의 매출을 가진 회사의 일자리가 수십만 개였었죠. 근데 지금 실리콘밸리에 제 친구들 있는 회사들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회사들 같은 데 보면 오클루스 수조 단위의 밸류에이션인데 직업이 30명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기면은 나라는 훨씬 더 부자가 될 거예요. 엄청난 그 효율성이 생길 테니까. 우리나라도 더 이상 개인 소득이 3만 불이 아니고 아마 30만 불, 300만 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균은. 그렇지만 문제는 이 혜택이 수학적으로 n분의 1 하면 300만 불일 텐데 개인 소득이 절대로 n분의 1이 안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다면 그 약한 인공지능이 적어도 생겼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그 이니퀄리티가 생기지 않을까 결국은. 그래서 결국 그 초현실적인 불평등 제도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걸 걱정하는 거고, 이건 지금 1% 대 99%가 아니고 아마도 0.00001% 대 99.999%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면 미국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요새도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21살짜리 애들이 조 단위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몰린다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